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역사 이야기를 좀 흥미롭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긴장되게 들으시지 마시고 편안히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1950년에 시작되어서 53년에 일단 휴전한 이 한국전쟁은 시간이 갈수록 그 의미가 커집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세계 3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입니다. 그 세계사적 영향력 면에서 한때 월남전쟁이 더 크게 보도되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월남전쟁은 국지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은 세계적 전쟁이었습니다. 세계전쟁이었습니다. 참전한 나라도 많고 그 여파로서 냉전의 흐름을 바꾼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53년 7월 27일에 휴전을 했지만 그 뒤에도 계속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이 작전을 하다가 전사한 사람이 약 4,8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전 참전에서 전사한 사람과 똑같은 숫자의 한국 군인들이 휴전 이후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천안함 2010년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바로 전쟁이 계속된다는 증거고 북한의 핵 위협이 바로 전쟁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휴전 이후에 일종의 하프타임인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냥 통일이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후반전을 해가 결판을 내야 합니다. 그 결판은 북한 핵을 폐기하는 것이고 연장선상에서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이 전범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민족 반역 집단이고 반인류 집단인 이 전쟁 범죄 집단인 북한 노동당 정권을 끝장내야 그때 비로소 한국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은 계속 중인 것입니다. 이 한국 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이 보관하고 있던 문서가 공개되면서 다 밝혀졌습니다. 거의 다 밝혀졌습니다. 한때 못된 인간들이 국군이 북침을 해가지고 시작된, 북쪽으로 쳐들어가서 시작된 전쟁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그게 안 먹히니까 나중에는 한국이 미국과 짜고 뭐 남침을 유도했다고 이렇게 또 괴상한 설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미 소련에서 나온 자료로 해서 스탈린이 연출하고 김일성이가 앞잡이처럼 봉헌되고 모택동이가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이 확정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적화된 유라시아 대륙의 38도선 이남에서 붙어 있다가 남침을 했을 때는 그 김일성 뒤에는 소련이 있었고 중공군이 있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적의 세력, 악의 세력과 맞섰습니다. 한국이. 그 한국을 도와준 것이 미군 유엔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과만 싸운 게 아닙니다. 북한을 앞잡이로 써먹는 모택동 스탈린 세력과 싸워가지고 지금도 휴전선 남쪽을 지켜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주류 세력, 흔히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 조금 기가 꺾였지만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세계사적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는 데 대한 자부심은 앞으로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전쟁에 그러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지금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6.25 남침한 이후에 트루만 대통령이
파병을 결심을 하고 유엔 안보리에다가 그때 만들어진 지가 이제 2년 남짓한 3년 남짓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유엔군 파병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데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 중에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은 채택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 놀랍게도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나는데 소련 대표가 참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게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유엔군의 기치하에 한국에 왔습니다. 동시에 영국, 프랑스, 터키 등 16개국이 병력을 보냈습니다. 유엔군이 구성된 겁니다. 유엔이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유엔이 과거의 국제연맹과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침략 행위는 저지하겠다는 것이 이 유엔군 파병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느냐?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련이 회의에 불참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래 된 거느냐? 그때 이제 말리크란 사람이 소련 대사였습니다. 유엔 주재 소련 대사인데 뭐 말리크란 사람이 낮잠을 자다가 늦었다든지 하는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차차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불참이었다. 스탈린이 바로 지시를 했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지기 시작하다가 결정적인 문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2005년입니다. 러시아의 3대 국립문서보관소 중 하나인 사회정치사 문서보관소에서 안드레 레도프스키라는 러시아 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스탈린의 편지입니다. 1950년 8월 27일자로 쓴 편지인데 이게 누구한테 간 거냐 하면은 소련의 위성국인 체코슬로바키아의 클레멘트 고트발트 대통령한테 전달한 메시지입니다. 왜 이게 편지가 아니고 메시지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은 스탈린은 체코 주재 소련 대사한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그냥 전달하지 말고 읽어주라고 합니다. 구두로 전달하라. 구두로 전달하라. 문서를 넘겨주지 마라. 그래서 편지를 받아서 대사가 고트발트 대통령을 만나서 읽어준 편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읽어준 편지는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걸 읽어보면은 그동안에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한 미스테리가 상당 부분 풀릴 수 있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우선 제가 읽어보면서 중간중간에 해설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것은 스탈린이 체코 고트발트 대통령한테 보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소련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지난 6월 27일 안전보장이사회에 소련이 불참한 것과 그 뒤의 사태 전개에 대하여 고트발트 동지와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 우리는 안보리에 4가지 이유로 불참하였다. 첫째, 새로운 중국과 소련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하여. 둘째, 미국이 안보리에서 대만의 국민당 괴뢰 정권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고 중국의 진정한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셋째, 두 강대국의 불참 때문에 안보리 결의는 정당성이 없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기서 안보리 결의는 유엔군 파병 결의안입니다. 넷째, 미국 정부가 안보리 다수결을 이용해가지고 프리핸드를 갖고 어리석은 짓을 마음대로 저지르도록 함으로써 여론이 미국 정부의 진면목을 알도록 그렇게 했다. 이렇게 썼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넷째입니다. 넷째, 스탈린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리 다수결을 이용해가지고 프리핸드를 갖고 어리석은 짓을 마음대로 저지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 미국 정부가 안보리에서 유엔 파병안이 통과되니까 한 게 바로 미군을 보내고 유엔군을 보내가지고 한국 전선에서 남진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프리핸드를 갖고 프리핸드를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미군이 참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소련이 미군을 참전하도록 유도했다? 이거는 일종의 미군 참전 유도설이 되겠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남침을 결심한 거는 그의 1월 12일에 있었던 딘 애치슨 국무장관의 연설을 딱 들어보니까 한국을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침해도 미군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고 남침을 했습니다. 미군이 참전할 것을 예상을 했다면 김일성이가 남침을 못하죠. 그런데 스탈린은 거꾸로 그 미군이 한국에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보장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이 왜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편지가 한국전쟁연구원은 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탈린의 의도가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올 겁니다. 스탈린의 편지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가 안보리에 불참한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엮여 들어가 군사적 명성과 도덕적 권위를 망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서 침략자와 폭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이 한때 생각하였던 것만큼 군사적으로 강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더구나 미 연방합중국이 극동에 묶여 현재 유럽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의 세력 균형에 있어서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는가? 의심할 바 없이 그렇다. 이걸 읽어보면은 왜 그러면은 스탈린이 유엔군 파병 동의안이 통과되도록 함으로써 미군이 한반도에 들어오도록 유도를 했느냐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극동에 미군이 묶여 있는 사이에 그렇게 되면 유럽에 신경을 쓸 이유가 없다. 체코슬로바키아, 소련은 이 틈을 타가지고 유럽에서 공세를 강화할 수가 있다. 유럽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덕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탈린의 대전략이죠. 대전략.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스탈린의 편지가 시작됩니다. 스탈린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미국 정부가 극동에 계속해서 묶여있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중국을 끌어들인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로부터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첫째, 미국은 그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이지만 방대한 병력을 보유한 중국과 싸워 이길 수 없다. 미국은 이 투쟁에서 전선을 지나치게 넓히게 될 것이다. 둘째,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은 가까운 장래엔 제3차 대전을 일으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3차 대전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모르지만 연기될 것이고, 이는 유럽에서 사회주의를 강화하는 시간을 줄 것이며,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투쟁이 극동의 전 지역을 혁명화할 것이면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의 세력 균형에 있어서 우리를 유리하게 만들지 않는가. 여기에 드디어 스탈린의 본심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극동에 계속해서 묶여있고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 중국을 끌어들인다고 가정하여 보자. 요 말이 재밌습니다. 중국을 끌어들인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 편지를 쓴 시기는 1950년 8월 27일입니다. 8월 27일에 한국전의 상황은 어떠냐. 북한군이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고 7월 20일경에 대전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8월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는 이 편지를 쓴 8월 27일에는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과 한국 미군 사이에서 혈전이 벌어지고 있을 때입니다. 낙동강 전선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유명한 다부동 전투, 영천, 회전, 포항, 안강,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미 북한군이 진주를 점령하고 해가지고 부산을 향해서 옆구리를 치면서 들어오고 있을 때입니다. 낙동강 전선을 두고 부산 교도보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 투쟁에 중국을 끌어들인다고 가정하여 보자. 중국군 개입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군이 한국전에 들어온다는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해보자. 요 말은 중국군을 끌어들이겠다는 뜻이죠. 중국군을 끌어들이겠다. 아직 이때는 북한군이 잘 나갈 때니까 뭐 중국군을 끌어들여야 할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중국을 끌어들인다고 가정하여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중국군을 끌어들이겠다. 그래하여 한반도에서 중국과 미군이 싸우도록 만들겠다. 그런 가정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정을 해보자. 이때 무슨 북한군이 막 무너져서 도망갈 때 같으면 몰라도 승승장구할 때 이미 스탈린은 중국군을 끌어들이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데 왜 중국을 끌어들이느냐. 스탈린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미국이 부자 강력한 나라라도 방대한 병력을 가진 중국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 육상에서 중국군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육상전에서는 안 된다. 육상전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미군은 중국군과 중공군과 한반도에서 싸우게 되고 수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반도가 이제는 미중 대결장으로 됨으로써 미국이 극동에 딱 묶이게 된다. 발이 묶이게 된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미군이 전 병력이 그때 한 30만 밖에 안 됐는데 한국에 약 30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지킬 군대가 부족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예측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첫째, 미국이 이제는 더 3차 대전 일으킬 여력이 없다. 그러고 유럽에서 우리 공산주의 세력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유진영인 그 독일, 프랑스, 영국을 공략할 여유가 생긴다. 또 하나,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은 극동의 다른 지역에서 공산혁명 활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혁명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세계 정세를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스탈린은 대전략가입니다. 스탈린은 처칠,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맞먹는 전쟁 지도자였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대전략을 구상하는 데는 그 두 사람을 능가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악마적 지도자죠. 그러나 아주 냉철하게 세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의 세력 균형에 있어서 우리를 유리하게 만들지 않는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렇다. 귀하도 이해하겠지만 소련이 안보리에 참여할 것이냐 아니냐는 피상적으로 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이렇게 한 수 가르칩니다. 그런 이유로 하여 우리는 민주진영은 안보리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여할 것인가 불참할 것인가는 당시 상황에 따라 결정한 문제이다. 왜 우리가 지금 안보리에 복귀하였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돌아간 것은 미국 정부의 침략적 정책을 폭로하고 그들이 안보리의 깃발을 이용하여 침략성을 은폐하려는 책동을 저지하기 위함이다. 미국이 한국에 침략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안보리에 참여하여 이를 폭로하기가 매우 쉬워진 것이다. 이는 너무나 명백하므로 더 설명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이미 8월 말에 소련 스탈린은 중국군을 끌어들이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과 중국이 한국전에서 수렁에 빠져가지고 두 군대가 열심히 싸우도록 만들면은 오히려 소련은 유럽에서 프리핸드를 가지고 자유진영을 압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상황이 8월 말에 편지에서 밝혔던 대로 됐느냐? 그대로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9월에 넘어가면은 북한군의 이 낙동강 전선 돌파 작전이 실패합니다. 미군이 계속 증강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원권이 없으니까 수송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보급이 잘 되지 않으니까 북한군이 어렵게 됩니다. 마지막 돌파 작전을 해도 막힙니다. 영천에서 막히고 포항, 안강, 다부동에서 막힙니다. 이 사이에 메가드는 상륙작전을 준비하죠. 그래서 드디어 9월 15일 날 약 7만 명이 되는 한미군이 인천에 상륙작전합니다. 그래서 서울을 보름 뒤에 수복함으로써 북한군을 포위합니다. 낙동강 전선과 서울 사이에 북한군은 갇혀버렸습니다. 북한군이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와해되기. 낙동강 전선에서 수비만 하던 우리 한미군이 이제는 낙동강을 넘어서 북전을 개시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북한군이 와해되어 버립니다. 6.25 초장에 우리가 국군이 기습을 당했을 때 국군은 구태는 했지만 부대 단위로 항복은 안 했습니다. 와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고 미군이 참전한다는 희망이 있었으므로 용기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 낙동강에서의 반격을 만난 북한군은 부대 단위로 그냥 와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38선 이남을 10월 초에는 완전히 수복하고 10월 1일에는 한국군의 3사단이 38선을 돌파해가지고 이제는 북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북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국도 전쟁 방침을 이제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의 전쟁 방침이 38선까지만 수복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승승장구하니까 또 메가드가 완전히 신 같은 존재가 되니까 메가드한테 프리핸드를 줘버립니다. 메가드한테 이제는 전쟁 목표가 통일이다. 그러니까 압록강 두만강까지 진격하라는 프리핸드를 줘버립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되니까 메가드의 전략 구상대로 이제는 북진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북진이. 북진에서 메가드는 큰 실수를 합니다. 북진하는 병력을 두 개로 나눠요. 하나로 올라가야 되는데 8구는 서부전선에서 평양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메가드 사령부 직속으로 10군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원산에 상륙 해가지고 이 동부 전선을 향해서 나가게 함으로써 전선이 두 개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 사이에 낭림산맥이 있습니다. 낭림산맥. 높이가 2000m 되는 아주 흠준한 산맥. 그냥 폭이 한 7, 80km 되는데 이것은 미 8군과 미 10군단 사이에서 그냥 아무도 관할하는 데가 없는 무방비 상태로 두게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중공군이 모여 있다가 반격을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치명적 실수를 그때는 눈치를 채지 못했죠. 북진을 하니까 중국이 경고를 합니다. 만약 국군이 북진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미군이 평양 이북을 넘어가지고 국경지대를 들어오면은 중국은 참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 전에 이미 모택동은 약 3, 40만의 군대를 만주에 보내놓고 있었습니다. 만주에 집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은 계속 중국에 대해서 개입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 아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군력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나중에 이 약속은 지키지 않습니다만 일종의 미끼죠.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주의 대병력이 집결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8일에 드디어 1사단, 7사단이 평양을 수복합니다. 평양을 합니다. 이때 트루만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다가 계속 중공군이 개입한다는 보고가 올라오니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메가드를 워싱턴에 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메가드는 전쟁 지휘에 바쁘니까 워싱턴까지 갈 수 없다. 중간에서 만나자 해서 태평양의 웨이크 섬에서 트루만, 메가드 두 사람이 만납니다. 일종의 정상회담 비슷한 회담이 웨이크 섬에서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10월 15일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메가드한테 묻습니다. 중공군 개입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메가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공군이 개입할 찬스는 이미 지났다. 만약 중공군이 개입하기만 하면은 공군력으로 완전히 박살내겠다. 크리스마스까지 전쟁 끝낸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안심을 시킵니다. 트루만은 그걸 믿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10월 15일 그 나흘 뒤에 10월 19일 날 압록강을 넘어서 수십만의 중공군이 들어옵니다. 그럼 중공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개입을 결심하게 되었느냐? 여기에도 사연이 많습니다. 중국 공산당 회의가 여러 번 열려서 회의를 하는데 모택동만이 중공군 파병에 찬성을 합니다. 주얼레 수상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모택동이 우깁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국경선에서 우리가 미군하고 상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득을 하고 결국 스탈린과 상의를 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다른 무기를 우리가 대주겠다.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공군 지원은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한 발 빠집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다시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파병 결정을 이미 내려놓고 소련이 공군 지원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다시 회의를 소집합니다. 여기서도 중국 공산당은 개입적으로 다시 결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명적인 날이 다가와서 10월 19일 날 수십만의 병력이 압록강을 넘어서 중공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스탈린이 구상대로 된 거죠. 스탈린이 구상대로. 스탈린이 고트발트한테 보낸 편지에서 약속한 대로 드디어 중공군과 미군이 한반도에서 격돌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10월 25일 날 유엔군이 본격적인 북진을 시작을 합니다. 평양을 넘어서 청천강에서 그때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한국군을 칩니다. 치고 나서는 뒤로 싹 빠져버려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메가드는
중공군 개입한 병력은 3만 밖에 안 된다. 실제는 30만이었습니다. 아주 과소평가를 하면서 그 한 달 뒤에 11월 말에 크리스마스 공세라고 하는 대공세를 펴니다. 북진하죠. 이때 숨어있던 중공군이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본격적인 반격, 포위, 우회 작전을 펴니다. 기습을 당한 유엔군은 총퇴각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월 4일 날 서울을 다시 내놓게 되고, 이 과정에서 경남철수, 평양철수, 그리고 이산가족이 문제가 이때 생깁니다. 이때는 정부는 개입에 의해서. 메가더의 명백한 오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에서는 이제 스탈린이 구상했던 대로 한국군과 북한군보다도 이제는 미군과 중공군이 본격적으로 대결하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뭐가 바뀌어졌느냐 하면은 모택동의 중국이 완전히 소련의 종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하려면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기는 소련이 제공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건국한 지가 1년밖에 안 되는 중국이었으니까 군수공업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스탈린은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대포, 전차 이런 걸 다 보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전투기를 보내서 미군과 교전하면서 제공권을 확보하려는 노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군도 알았습니다. 중국군으로 위장한 미거기를 모는 사람이 소련 장교라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소가 대규모 공중전을 펼칩니다. 이게 최초의 제트기에 의한 공중전이 된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소련에 종속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스탈린이 원하던 바였습니다. 스탈린이 고토발트한테 보낸 편지에서는 솔직하게 이야기 안 했지만은 소련이 왜 김일성의 남침을 응원하고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남침을 응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이 마음대로 참전할 수 있도록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중국과 미국을 싸우게 해서 두 나라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6.25 전쟁이 나기 전에 아주 국제정세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이 모택도의 공산통일을 했습니다. 장개석 군대는 대만으로 쫓겨났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모택동이가 중국을 통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통일되면 모택동은 고분고분하지 않을 것이다. 소련에 도전할 것이다. 안 그래도 티토가 유고슬라비아에서 독자 노선을 가는데 골치를 앓고 있었던 스탈린은 모택동이가 중국을 통일하고 또 모택동은 이 공산 통일 과정에서 소련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탈린이 원하는 바는 양자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은 장개석, 북쪽은 모택동 이렇게 분단되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모택동이 통일을 해버렸습니다. 통일한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를 찾아와가지고 앞으로 중국과 소련과의 이 관계에 대한 협박, 소위 우호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모택동이 모스크바에 체류하면서 스탈린과 끈질긴 협상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때 스탈린이 가만히 보니까 이 모택동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고 중국이 결과적으로는 소련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다. 근데 요 기회를 타서 미국이 뭘 하느냐? 중국과 소련을 벌려놓는 공작을 합니다. 그럼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이왕 모택동이가 중국을 통일했으니까 이제는 그 모택동과 관계를 정상화해가지고 그 모택동이 스탈린 쪽에 붙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를 고심하게 됩니다. 그때 트루만이 1950년 1월 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만을 보호하지 않겠다. 대만을 포기합니다. 그것은 상륙작전 해가지고 가져가라는 뜻이죠. 드디어 그 유명한 딘 애치선 국무장관의 연설이 1월 12일, 1950년 1월 12일 내셔널 플레스 클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연설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딘 애치선 국무장관이 한국은 미국의 서태평양 방어선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일성과 스탈린이 남침해도 미군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했다. 연설을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설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메시지가 아니고 다른 메시지가 그 연설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는 대만을 지키지 않겠다. 대만 먹어버려라. 중국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 대신 앞으로 우리끼리 중국은 앞으로 미국과 친구가 될 수 있다. 중국은 소련이야말로 진정한 제국주의자다. 제국주의자다. 그러니까 중국은 소련보다는 미국과 친할 수가 있다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보냅니다. 이걸 읽은 스탈린이 발칵합니다. 야, 미국이 트루만 행정부가 소련과 중국을 갈라놓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모택동한테 이야기합니다. 딘 애치선 국무장관의 중국에 대한 제스처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모택동은 아주 하급 관리를 시켜서 마지못해 반박 성명을 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탈린은 어떻게 하면은 이 미국과 중국의 접근을 막을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김일성이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1월 17일입니다. 1950년 1월 17일 딘 애치선 국무장관의 연설이 있었던 5일 뒤에 평양에서 이주연 주중대사의 북경 부임 송별 연회장이 열리고 여기에 소련 대사관 참사관 이그나체프와 페리센코가 참석하는데 여기서 김일성이가 이 두 사람한테 약간 술이 취한 듯이 말을 겁니다. 그 말을 물론 스탈린한테 보고를 하죠. 이때 뭐라고 김일성이가 이야기하느냐. 작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해가지고 남침 허가를 받으려고 했더니 스탈린 동지가 이승만이 먼저 공격하면 거기에 반격하는 식으로 해서 남침하는 것은 좋다. 그러지 않고는 먼저 공격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남조선에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 나는 다시 한번 모스크바를 방문하고 싶다. 북한군에 의한 남침 공격의 허가를 받고 싶다. 만약 스탈린 동지하고 만나는 게 어렵게 되면은 나는 모택동 동지를 찾아가겠다. 모택동 동지는 중국이 통일한 데하면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주 스탈린으로서는 급소로가 찔린 거예요. 안 그래도 중국하고 미국과 서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김일성이까지 뭐라고 하냐면은 만약 소련이 우리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모택동 지원을 받아가지고 남침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중국 쪽에 붙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스탈린이 고심을 하다가 그 김일성을 미끼로 활용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잘 됐다. 오히려 스탈린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스탈린은 김일성을, 소련군 대위 출신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만들어주고 헌법도 만들어주고 김일성을 면접을 해가지고 박은영하고 김일성을 면접을 해가지고 김일성을 지도자로 선택한 그런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보고를 받고는 속으로는 참 김일성이가 많이 컸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잘 됐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잘 됐다. 이건 굴러온 호박이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 스탈린이 연락을 해가지고 김일성이 오라고 합니다. 김일성을 오라고 합니다. 그 남침하는 문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드디어 4월에 김일성이가 모스크바에 갑니다. 그때 스탈린이 이야기합니다. 남침하라고. 스탈린도 김일성이처럼 에치슨 국무장관의 말로 봐서는 남침에도 미군이 참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미군이 참전하도록 프리핸드를 줍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 스탈린이 머리를 한 번 더 굴립니다. 김일성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다. 남침하라. 우리는 무기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공군력은 지원하지 않는다. 무기를 지원해 주는데 돌아가면은 모택동을 찾아가라. 모택동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모택동이가 도와주겠다 하면은 남침하라. 그럼 모택동이가 거절을 하면은 남침은 없었던 걸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립니다. 그건 뭐냐? 모택동까지 연대 보정인으로 끼워 넣으려는 겁니다. 모택동까지 엮어 넣으려는 거죠. 스탈린은. 그러니까 이 남침 전쟁에 중국군을 개입시키겠다는 생각이 여기서부터 이제 진전이 되는 거죠. 그때 스탈린의 구상은 김일성이가 남침하면은 미군이 참전할 것이다. 미군 참전하면 그 다음 중국군을 참전하게 만든다. 한국전이 미군 중국군의 대결장으로 만들면은 미국과 중국은 원수가 될 것이고 그 순간부터 모택동은 무기를 얻기 위해서 내한테 찾아와 가지고 굽히고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은 약화될 것이고 유럽에서 소련이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공작을 해가지고 서구의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여기에 대한 평화공세 등등을 강화할 수 있는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석삼조다. 일석삼조다. 미국도 약화시키고 중국도 약화시키고 유럽에서는 프리핸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런 대전략을 구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모택동을 김일성이가 찾아갔더니 모택동이가 남침하면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참전할지 모른다. 조심하라고 하니까 김일성은 금방지게 미군 참전하기 전에 우리 다 전쟁 속전속결로 끝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모택동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남침이 시작됐습니다. 이 남침 전쟁에서 또 하나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6월 28일 날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을 점령했는데 여기서 한 3일 동안 쉬었어요. 3일 동안 서울 점령하자마자 그냥 남아있는 한강철교를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갔으면은 한국군이 수습하기 전에 밀렸을 텐데 그 결정적인 순간 3일을 서울에서 쉬었습니다. 이게 한국전에서 지금도 아직 풀려지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왜 이 3일 동안 쉬었느냐에 대해서 왜 3일 동안 쉬었느냐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비화가 하나 있습니다. 3일 동안 왜 쉬었느냐.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이 시를 쓴 탈북 시인 장진성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북한에 있을 때 뭘 했느냐 하면은
김조실록, 이조실록을 본뜬 김조실록이란, 그러니까 김씨 일가의 혁명 일대기를 집필하는 그 편찬 작업에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료를 보는 과정에서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한 말을 읽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김일성이가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게 장진성 씨가 기억을 되살려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일성이가 한 말입니다. 내가 조국전쟁 이후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농업과 경공업을 다 같이 발전시키자는 정책을 내놓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는가? 스탈린 때문이었다. 스탈린은 조국 통일을 방해하고 가장 치명적 상처를 남긴 제일 나쁜 놈이다. 내가 늘 남조선을 해방시킬 수 있었는데 하고 가슴 치며 통탄하는 것이 바로 서울 점령 3일이었다. 그때 우리가 서울에서 3일 동안 쉬지 않고 그 기세로 쭉 밀고 나갔다면 미국 놈들의 생각도 바꿔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소련에서 주겠다던 무기를 주지 않았다. 그때 가진 것으로 밑에까지 쭉 내려가기엔 도무지 타산이 맞지 않았다. 소련 놈들은 서울이 그렇게 빨리 점령당할 줄 몰랐다고 후에 변명을 했지만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애당초 스탈린은 미국이 무서워 줄 생각을 안 했다. 그 무기를 기다리며 3일 동안 서울에서 엎어져 있는데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스탈린은 장사꾼이다. 전쟁 이전에 준 무기들도 그냥 지원한 것이 아니다. 일본 놈들이 남기고 간 발전소, 제철소, 주요 설비들과 설계 도면을 대신 다 가져갔다. 심지어는 철도, 레일입니다. 레일까지 뽑아가겠다는 것을 내가 안 주었다. 조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를 놓친 그 3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나는 밤잠을 자지 못한다. 내가 그래서 국방공업만이 조국 통일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제1정책으로 밀고 나갔던 것이다. 여기서 김일성이는 스탈린이 오히려 통일을 방해했다고 씁니다. 남침을 방해했다고 씁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황장엽 선생이 살아계실 때 제가 황장엽 선생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일성이가 남침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 것은 한강을 그때 빨리 건너지 못한 것 때문이다. 스탈린이 필요한 무기를 주지 않았다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진성 씨 이야기와 황장엽 선생 이야기가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는 스탈린이 김일성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부산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것은 그 사이에 미군이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미군이 들어오면 중공군까지 집어넣어가지고 미국과 중공군이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김일성이가 부산까지 내려가서 통일을 빨리 하면 안 되니까 발목을 잡았다 하는 이런 보고서 또는 책이 가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리처드 C. 소튼 교수라는 사람이 쓴 오드맨 아웃, 왕따란 뜻인데 라는 책도 뭐 그런 책 중에 하는데 이것과 스탈린의 의도, 스탈린이 고트발트한테 보낸 전문을 보여주면 거의 일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한국전쟁은 스탈린이 미국과 중국의 접근을 막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종속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미끼로 던진 것이 김일성이었다. 김일성이를 이용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공군이 개입하고 1월 4일 서울을 내주었다가 다시 우리가 반격을 해가지고 지금의 휴전선 근방에서 치열한 고지전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전쟁은 최초에 한 1년 정도는 서로 막 기동전을 하다가 그 뒤에는 고지전을 하게 됩니다. 이 고지전을 할 때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서부전선에서 진지전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김일성과 모택동이가 지쳐가지고 스탈린한테 가서 애원을 합니다. 제발 휴전 좀 해달라고. 그때 스탈린이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인명 피해밖에 더 있느냐? 사람 목숨
그런 거야 뭐 인구도 많고 하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싸워가지고 새로운 전쟁 기술을 배우는 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간 모택동은 기가 찼을 겁니다. 결국 스탈린에 이용당한 거죠. 김일성도 그걸 느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다가 결국 휴전 협상이 진전되는 것은 1953년 3월 초에 스탈린이 죽고 나서 급진전됩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전쟁을 일으키고 스탈린이 죽음으로써 한국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럼 이 스탈린의 구도대로 되었느냐? 그때까지는 스탈린의 구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이 대전략가지만 여기서 무슨 실수를 했느냐? 뭘 예상하지 못했냐? 트루만이라는 사람을 얕본 거죠. 트루만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트루만은 스탈린이 그렇게 나오자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대응을 합니다. 첫째, 6.25가 딱 나자마자 칠함대를 대만 중국 해협에 보내서 대만을 지켜낸다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대만이 살아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에 김일성을 살리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가 대만 점령을 놓쳐버렸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경제 부흥을 합니다. 세 번째, 독일이 재무장을 합니다. 네 번째, 나토가 본격적인 군사 동맹체가 됩니다. 다섯 번째, 국방비를 3년 동안 3배로 늘립니다. 3배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한국이 살아남아서 번영해가지고 일종의 자유의 방파제가 되고 자유진영의 쇼윈도가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동서냉전 40년 하다가 소련이 무너지는 기본 틀이 한국전에서 스탈린의 대전략에 트루만이 더 큰 대전략으로 대응함으로써 결국은 소련이 1989년 무렵에서 무너지도록 만들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6.25에서 가장 크게 진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이용만 당해먹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범죄자가 되고 북한 주민들도 오늘날 같은 이런 지옥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스탈린입니다. 스탈린도 자기가 역포위되는 결과를 빚고 말았습니다. 모택동도 진 사람이에요. 괜히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그 뒤 20년 동안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긴 사람은 트루만이죠. 트루만 그리고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한반도를 지켜냄으로써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일한 자유의 전초기지를 만들어내고 이제는 앞으로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라 자유의 파도가 돼가지고 저 평양을 쓸어버리는 날 스탈린이 기획하고 김일성이가 못난 조연을 했던 이 한국전쟁이 끝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